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제 강의 계획서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봅시다. 자, 크게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파트 1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공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수식화해서 그 문제를 푸느냐가 이제 파트 1으로 보통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라고 하는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시간에 따른 속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어널리틱하게 직접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일러 법칙이라고 하는 수치 해석적인 방식을 써가지고 해를 구해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석적인 해,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미분 방정식 푸는 해하고 이렇게 수치적인 해가 이와 같이 좀 틀리구나, 이제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수치적인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특징, 뭐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뭐 반복 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순차 계산, 그 다음에 셀렉션, 뭐 if문을 쓴다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구조화된 문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방금 얘기한 뭐 뉴턴 법칙을 뭐 수식화해서 수식화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지금 내가 구조화된 언어, 구조화된 식이라고 했는데요. 그 구조화됐다라는 얘기는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 컴퓨터 언어에서 크게 세 가지: 순차 계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문, 어떤 뭐 두하고 두문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할지 모르겠는데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while이라는 게 있고요. 뭐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do하고 and do, 뭐 어떤 그 사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리고 가끔씩은 선택할 때가 있죠. 뭐 만약에 A가 3보다 크면 뭐 A는 5로 하고 뭐 아니 B는 뭐 5로 하고 같이 셀렉션 문과 같이 세 개의 문법으로 해가지고 구조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어떤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설명이 좀 파트 1에는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수치 해석적인 해는 근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근사해다, 근사다, 대략적인 해라는 얘기예요. 물론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 좋아지고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늘어남으로써 근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제값과 가까운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컴퓨터적인 풀이는 근사해고요. 그 근사해는 항상 에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에러인데요. 이 에러에 대해 가지고 파트 1에서 좀 더 배워볼 거예요. 뭐 일단 뭐 반올림 오차, 뭐 라운드 오프 에러라든가 아니면은 트렁케이션 에러, 이 같은 에러가 있는데요. 그런 에러를 다루는 게 이제 파트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트 1은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어떤 수치 해석적인 인트로덕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트 2는 본격적으로부터 이제 이와 같은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root of equation이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fx는 0, fx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이 루트를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 파트 2에서 배울 거예요. 굉장히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linear algebraic equ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linear algebraic equations. 그래서 결국에는 선형 대수 방정식, 선형 대수 방정식. 선형 대수,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식을 풀어가는 방식 우리가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뭐 선형 대수학도 배웠겠지만 대부분은 행렬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행렬의 선형 대수 방정식은 행렬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 행렬의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파트 3에서 배울 거예요. 뭐 그래프로 표시하자면 두 개의 그 단순한 x1과 x2를 변수로 하는 두 개의 그 선형 방정식 두 개를 풀이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요, 그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쓰면 최적화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fx라고 하는 이게 fx의 어떤 꼴인데요. 이거 이렇게 최저점을 구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로컬리 이제 극점을 구하는 뭐 최대값을 구한다라든가 최소값을 구한다라든가 극값을 또 극대값을 구하든가 국소값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우리가 파트 4에서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러한 수치적인 방법을 배울 거예요. 물론 여기는 변수가 하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변수로 뭐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수도 있죠. 뭐 함수가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다변수인 경우죠. 다변수여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거 뭐 x가 있고요, 이거 y가 있고 z가 있다라면 어쨌든 뭐 이와 같은 그 다변수적인 이와 같은 다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또 극값을 또 극값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뭐 경사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해내겠죠. 그 다음에 파트 5는 커브 피팅, 곡선 접합, 우리말로 하면 곡선 접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적합하게 나타내는 함수를 찾아내는 일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하고 fx 사이에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을 찾아내는 y는 fx 같은 이 같은 식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회귀 분석 이렇게 해요. 물론 식은 1차 함수 형태를 띨 수도 있고요. 2차 함수의 어떤 당시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지수 형태를 띨 수도 있고요. 익스포넨셜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를 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찾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곡선 접합 파트에서 파트 5에서 할 거고요. 같은 곡선 접합이긴 한데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연력학 시간이나 연력학 시간에 많이 해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온도, 그다음에 여기가 뭐 엔탈피, 온도가 20도, 30도, 40도, 엔탈피가 얘가 200, 250, 300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 이외의 점을 구하고 싶을 때 뭐 엔탈피니까 뭐 킬로줄 퍼 킬로그램 데이터 갑시다. 여기는 도시. 이런 연력학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가끔씩 25도일 때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25도일 때 구하라고 그러면 이 관계가 선형, 직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25도 관계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 인터폴레이션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사실 3개, 뭐 여러분들은 2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이렇게 3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거는 2차 함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2차 함수 형태를 이용을 하면 내가 25도씨를 구해내는데 쓸 수 있죠. 물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었다. 50에 320 있었다 그러면 3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이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을 할 텐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는 뭐 라그랑지법이 있고 하나는 뭐 뉴턴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인터폴레이션은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죠. 물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곡선 접합이긴 하지만 회귀 분석은 내가 찾는 그러한 함수가 데이터를 다 지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일치시킨다라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겠지만 이 같은 회귀 분석은 내가 찾은 함수가 데이터를 다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데이터를 모두 지날 필요는 없지만 인터폴레이션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찾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정확한 값이고 이 데이터를 모두 지나는 그러한 함수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작업을 좀 해볼 거죠. 그 다음에 파트 6, 6장에서는 인티그레이션, 적분을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적분, 수치 적분.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수치에서 가르치면서 미적분학 할 때 복잡한 적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이런 거 적분 쉽지 않아요. 뭐 0부터 무한대까지 fx
담을 접근하세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렵고 까다롭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뭐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치 접근을 하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함수들을 접근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공학적인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다라면 굉장히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어떠한 그 문제가 나와도 내가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은 안 나왔는데요. 뭐 파트 6에서 여기는 뭐 인티그레이션만 있지만 우리가 그 differentiation 미분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수치 미분,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미분하는 거죠. 수치적으로 미분하는 거. 뭐 여러분들 뭐 dt분의 dt다. 뭐 이게 일반적인 거지만 사실 근사가 있게 되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델타 t분의 델타 t.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미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리미트 뭐 dt가 뭐 조금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이건 이제 리밋이 아니죠. 어차피 여기에서 이게 이제 델타 t분의 뭐 t에 뭐 t 플러스 델타 t 빼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 이게 바로 dt분의 dt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델타 t를 좀 러프하게 그로스하게 잡는 거죠. 이게 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0.1초를 잡겠다. 0.01초를 잡겠다. 이렇게 내가 수치적으로 잡아주면 이게 바로 수치 미분의 어떤 기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적분에 비하면 좀 더 수월하게 수치 미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7이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인데요. 내가 어떤 점의 기울기를 알고 있고 뭐 보통 이 dt분의 dy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기울기죠. 상미분 방정식은 뭐다? 독립변수가 몇 개다? 독립변수가 1개. 상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1개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y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독립변수가 t죠. 이거 y를 구해내는 식인데요. y를 찾아내는 그런 식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의 그 초기값을 알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면 그 다음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거는 여러분들 뭐 상상이 되죠. 내가 어떤 초기값을 알고 있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있다라면 그 다음 값을 예측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게 바로 이제 파트 7의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뭐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dt분의 dy가 어떤 함수로 주어져 있다. 기울기죠.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좀 다른 형태로 쓰면은 dt를 아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델타 t, 그쵸? 델타 t분의 yi 플러스 1 빼기 y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여기죠. 이지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이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얘는 현재 플러스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값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은 yi, 그 전의 값 플러스 기울기에다가 델타 t 이만큼을 더해준 거랑 같은 거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주면 이게 기울기죠. 이 기울기에다가 dt만큼을 곱해주면 높이가 나오죠. 이거 높이예요. 높이가 나오니까 이게 yi가 되는 거고요. yi 플러스 높이만큼 하면은
t 플러스 1일 때의 값을 예측해주는, 이거 뭐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심플하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뭐 지금 교수님 이거 어려운데요. 수치 해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을 지금 들어서 이거 그럴 수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천천히 차분히 나가요. 오늘은 인트로덕션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수치 해석을 꼭 듣고 졸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수치 해석이라는 게 더군다나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뭐 AI라든가 아니면은 뭐 딥러닝 뭐 이러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수치 해석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딥러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학습을 시키고 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상식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 꼭 들었으면 해요. 파트 8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이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도 결국에는 상미분 방정식 풀이하고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더 복잡한 식이 이제 연출이 될 뿐이죠. 그래서 복잡한 식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미분한 것도 유한 차분, 이와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 형태로 바꿔요. 대수 방정식. 유한 차분식을 써가지고 2차 이계도 함수, 이게 바로 이계도 함수죠. 이계도. 그래서 이계도 함수 같은 경우에 시간 한번 볼까요? 수치 미분 이계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잠깐 안 들리네. 잠깐 우리 교재를 보면 수치 미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계도 함수 있죠. 이렇게 F를 두 번 미분한 거는 이와 같은 형태, 이거는 뭐 첫 번째 미분한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건데 이와 같은 형태를 적용을 해가지고 대수방정식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대수방정식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이거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 식은 주변에 있는 값으로 표현이 돼요. 내가 이거 값은 주변에 있는 값을 알면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변의 값으로 표현되고, 또 이거 값은 또 어떻게 표현돼요? 주변의 값으로 표현이 돼요. 이 값도 어떻게 표현돼요? 주변의 값으로 표현돼요. 결국에는 한꺼번에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립해가지고 동시에 풀어줘야 돼요. 이 값은 이거에 해당되는 값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i, j라고 하면 ui, j의 값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ui 플러스 1j, ui 마이너스 1j, 그 다음에 uij 플러스 1, uij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항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유한차분을 하면, 얘를 방금 보인 유한차분을 하면, 유한차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 형태, 여러분들이 손으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걸 대수라고 해요. 덧셈 뺄셈의 형태로, 덧셈 뺄셈 곱셈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게 대수방정식인데요. 이런 대수방정식 형태로 유한차분을 하다 보면 이 항이 uij, 내가 여기에 속도를 알고 싶어. u를 내가 속도라고 한다면 이 속도 값이 주변의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i 플러스 1은 뭐예요? 이게 i 플러스 1, 이게 j, 여기는 i의 j 플러스 1, 여기는 i 빼기 1의 j, 여기는 i의 j 빼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항으로 표현되니까 결국에는 경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얘로 표현되고 얘는 얘로 표현되니까 결국에는 바깥쪽 값은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보통 이제 경계 조건을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요. 아무래도 일요일날 가족들은 좀 소란스럽죠. 얘기도 했는지. 자, 어쨌거나 우리 교재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파트 6, 파트 7, 파트 8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건 안 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파트 8은 설명은 했지만 파트 8까지 할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해도 진도 빨리 나가면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파트 8은 우리가 하지 않을 거고요. 파트 1, 파트 2부터 파트 7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건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 여러분들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및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이 두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합시다. 강의 및 평가 방법은 뭐냐면 그 강의 방법은 지금 어디 봅시다. 510호로 돼 있죠. 여기 보면 그 이제 이거는 강의 계획서인데요.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이건 510호예요. 그래서 일단은 N7동 510호로 다 모이는데요. 컴퓨터실을 쓰고 싶은데 N7동 206호 컴퓨터실이 컴퓨터가 40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N7동 510호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여러분들 올리고 숙제를 점검하고 또 컴퓨터실에서도 가끔씩은 한 번씩 가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이제 이 수업처럼 파워포인트를 주로 활용을 하고요. 필요한 시 뭐 판서를 한다라든가 예제풀이를 같이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그 우리가 목적, 이 본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다양한 그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 툴로스 엑셀과 비주얼 베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고 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수영이랑 똑같아요. 수영하는 방법은 잘 알아. 근데 물속에서 연습을 안 해봤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강의와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해석 풀이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홈워크는 총 13회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매 수업에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조금 싫어해요. 숙제가 많다고. 근데 숙제를 하지 않으면 또 본인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 듣는 것만큼 홈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홈워크는 대부분 엑셀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제출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어떤 성적을 내가 뭐 A 플러스를 맞았다, 뭐 C를 맞았다, B를 맞았다, 어떤 그런 결국 목적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수치 해석적인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익히고 그거를 컴퓨터로 어려운 말로는 임플리멘테이션 했다. 근데요, 그 임플리멘테이션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엔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좋은 걸음이 되는 거죠. 자, 강의 평가 방식은요, 늘 제가 하는 건데요.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숙제 10%, 출석 10% 해가지고 총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고 숙제 잘 내고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이 정도로 해서 파트 2 두 번째 첫날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